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의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서울시가 차 없는 주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차 없는 날인 이번 주 금요일은 서울 공공기관 주차장이 전면 폐쇄되고요. 24일 일요일은 세종대로와 잠수교 차량이 통제됩니다. 잘 참고하셔서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서울 지역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 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습니다. 9월 20일 박용의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초 강남 지역 특수학교 부족으로 지적장애아를 위한 학교에 지체장애 학생들도 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구로의 한 택지지구에 들어설 초등학교가 늑장 행정으로 2차례나 개교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구이삼동 주민센터 2층과 3층을 맞바꾸는 사업의 필요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초등학교 야구대회 결승전이 오늘 개최됩니다. 우승 트로피를 두고 강남과 가동초가 맞붙습니다. 최근 서초구의 특수학교 건립을 두고 인근 주민들이 종상향을 조건으로 내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서초구의 특수학교 실태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서초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 있는데 이 원래 지적장애를 위한 곳이지만 지체장애 학생들도 일부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가 뭔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재용 기자. 네, 저는 지금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한 다니엘 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곳 특수학교 이름이 다니엘 학교인가 봅니다. 먼저 어떤 학교인지 소개 먼저 해주시죠. 네, 다니엘 학교는 서초구에 있는 유일한 특수학교입니다. 네.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해서 지난 1975년 4월에 문을 열었는데요. 유치원부터 초중고 전공반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총 30개의 학급이 있습니다. 예, 지적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라고 했는데 다른 유형의 장애 학생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다니엘 학교의 재학생 수는 총 210여 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26명이 지체장애 학생으로 전체 재학생 수의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특수학교는 장애 유형이 구분되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지체장애 학생들이 지적장애 특수학교에 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네, 현재 지체장애 학생들을 위한 특수학교는 서울에 모두 6곳입니다. 예. 마포구에 있는 한국우진학교와 강동구에 있는 주몽학교가 그곳인데요. 그거 이외에도 4곳이 더 있는데 일단은 이런 4군데 지역 이외에 강남과 수초 지역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주변에 있는 특수학교에서는 일부 지체 학생들을 임시로 수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원래 장애 유형이 다르면 이 교육 방식이 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 교육 진행에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애 유형에 따라서 교과 과정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일단 지체장애와 지적장애 교과 과정은 좀 어떻게 다릅니까? 네, 현재 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 과정은 장애 유형별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만들어지고 있으며 지적장애 학생들은 활동 위주로, 지체장애 학생들은 참관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는 게 학교 현장의 현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다니엘 학교에서는 두 교과 과정을 적용시키고 있는 건가요? 예, 두 교육 과정을 모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학교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장애 유형별로 필요한 교과 과정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한쪽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교육을 진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특수교육의 생명은 개별화 교육입니다. 이러한 개별화 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 수와 교사 수의 비율도 맞아야 할 뿐더러 안정된 환경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적장애 학교에서는 지체장애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적 환경이 아직 완벽하게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사로라든지 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학교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만약에 어떠한 사고가 났을 때 대비하는 것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예, 애로사항이 많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실제 수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다면 한 가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지체장애 학생들은 배변 질환이라든지 식사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의 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어렵기 때문에 장애 유형별로 분리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환경의 지체장애 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영 기자, 일선 교사의 애로 사항을 좀 들어봤는데 이 결론적으로 장애 유형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특성에 맞는 교육 공간의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교육도 교육이지만요. 서울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장애 유형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지적장애 학생 중에는 다소 활동적인 학생이 여럿 있는데요. 예. 지체장애 학생의 경우엔 혼자 움직이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특수학교의 건립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초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요즘 학교들이 이 특성화, 전문화 그리고 세분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이 장애 학생들이 다니는 특수학교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개선책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서초구 특수학교 연결해봤습니다. 지난 2014년 입주한 구로구 천왕 이택지지구가 최근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학교 신설은 이미 확정됐는데 행정 과정에서 두 차례나 개교 시기가 늦어졌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늑장 행정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구로구 천희초등학교 부지입니다. 원래 이곳은 내년 3월까지 새로운 학교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아직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자풀만 무성히 자라고 있습니다. 개교가 늦어진 건 벌써 두 번째. 아이들을 집과 가까운 학교에 보내려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당국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선 저희가 안 되는 걸 그렇게 노력해서 어떻게 됐든 교육부 인가까지 받아냈으면 그 다음에는 교육청에서 이제 주민들이 그만큼 노력했으니 교육청이 할 일인데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저희들한테 비춰졌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천희초 신설이 확정된 건 지난 2015년 9월. 그런데 이후 행정 절차에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면서 개교 시기가 연기된 겁니다. 교육청은 토지 주인 SH공사와의 매각 협상 지연으로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SH하고의 어떤 합의 지연이죠. SH공사 측과 이제 부지 조성, 아까 그 부지 레벨 규정 관련 어떤 의견이 달라서 민원이나 질책을 수용합니다. 이거는 변명이 아니라 저희가 당연히 서둘러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럼에도 개교 지연에 대한 비난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늑장 대응으로 인한 과밀학급 그리고 등하교 불편은 결국 학생과 학부모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조희원 교육감이 책임을 가지고 학교 행정에 또 아이들의 원거리 통학, 학습권 침해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정확하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서울시 의회에다가 답변을 해야 될 차례입니다. 한편 36학급에 900여 명의 학생을 수용할 천희초등학교는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광진구 923동 청사 공간을 재배치하는 사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죠. 청사 2층과 3층을 바꾸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만 4억 7천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오늘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이 필요하다는 의원 측 주장과 굳이 뭐하러 하느냐는 반대 주민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어진 지 5년 된 923동 청사입니다. 현재 청사 2층엔 동장실과 동대 본부 등이 있고 3층엔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곳 2층과 3층을 맞바꾸는 내용의 예산이 확정됐습니다. 하루 도서관 이용자가 500명에 달하는데 계단이 가파르고 엘리베이터도 하나뿐이라 이들이 진출입하기에 불편하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설 2층 서쪽엔 맞은편 도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구름다리도 만듭니다. 예산은 사무실 재배치에 3억 7,600만 원, 설계와 감리 비용 3천만 원, 전기공사 2,500만 원 등 모두 4억 7천여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유동인구 많은 주민이 민원이 많고 지문이 많이 활용하는 공간을 1, 2층 줘야지. 이거 청사 처음부터 잘못됐다. 초창기부터 의견을 계속 냈는데도. 하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과 예산 규모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왜 5억 원 가까이 들여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지금껏 큰 불편 사항이 없었다는 겁니다.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적이 없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도 하지 않아 사업을 시행할 판단 근거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낸 혈세 아닙니까? 잘 쓰여질 곳에 쓰여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낭비를 최소한으로 시키고자 하는 것 때문에 실제 만나본 주민들의 반응도 회의적이었습니다. 우선 구름다리를 놓을 예정인 청사 서쪽 편은 연립주택으로 막혀 있는 길이라 평소에도 유동인구가 없는 곳이라며 설치할 필요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또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2층이든 3층이든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2층에 도서관이 들어설 이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굳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일단 우리 못하잖아요. 근데 왜 굳이 돈을 투자해갖고 이거 현재 얼마 되지 않아요? 또 그렇게 하냐 이거야. 나 정말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가. 자기네 뭐 100년 동안 자기 발을 다 사는 것 같아 보세요. 저희한테 와서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간 재배치 예산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조건부라는 단서를 달고 의회를 통과한 상태. 여론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듣고 찬성이 과반이 되면 사업을 시행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확정된 예산을 불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구의 설명이라 사업은 뚜렷한 당위성을 가지지 못한 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이 방문한다는 서울의 대표 축제 한성 백제 문화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특히 올해는 백제시대 4명의 왕을 테마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미리 가본 한성 백제 문화제 서정함 기자가 전합니다. 2017 한성 백제 문화제가 오는 21일 개막합니다. 2000년 전 서울 한성 백제 왕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17번째 이야기가 펼쳐지는 겁니다. 먼저 올해는 백제 4명의 왕을 집중 조명합니다. 백제를 세운 온조왕을 시작으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한 고이왕과 최고 전성기를 이룩한 근초고왕, 그리고 백제의 마지막 왕인 계로왕까지 각각의 왕을 소재로 한 공연이 요일별로 펼쳐지고 어가 행렬과 퍼포먼스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백제 하면은 대부분이 공주 부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백제 700년 역사 중 500년이 한성 백제 시대입니다. 서울 송파가 백제의 시작이자 전성기임을 알리고자 합니다. 1,500여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역사 문화거리 행렬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으로 장소를 옮겨 진행됩니다. 잠실역 사거리에서 시작돼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까지 1.2km 구간에서 한성 백제 시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체험 프로그램은 다양화했습니다. 백제인이 살던 마을과 장터, 주막 등이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 내에 그대로 만들어지고 한성 백제 시대에 즐겼던 매사냥이 시연과 함께 체험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됩니다. 또 먹거리 장터에서는 그 시대 음식을 재현한 도시락도 새롭게 선보입니다. 한성 백제 문화제 기간 중 온조왕, 고이왕, 근초고왕, 계로왕의 날로 각각 정하고 한성 백제 갈라 퍼레이드 및 백제 마을에서 왕들을 주제로 한 공연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밖에 혼불 체화식과 갈라 퍼레이드, 학술대회와 착한 콘서트 등도 예정돼 있습니다. 매년 5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는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서정함입니다. 어린아이를 둔 맞벌이 직장인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요? 바로 육아 문제일 겁니다. 일찍 퇴근하자니 회사에서 눈치를 주고 아이를 늦게 데려가자니 어린이집에서 눈칫밥을 먹기 십상이죠. 정부 부처 장차관이 학부모들을 만났는데 이런 하소연들이 이어졌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18일 구로구의 한 어린이집을 찾았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함인데 5개 부처가 합동 방문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방증입니다. 우리 사회나 우리 분위기도 좀 출산을 장려하고 또 우리 아이들은 우리 사회가 좀 공동 책임지면서 같이 키워나가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하는 기세를 같이 왔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학부모들은 육아의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국공립시설의 부족, 또 직장인으로서 정시 퇴근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믿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집 주변. 6시만 되면 음악을 틀어요. 퇴근하라고. 하지만 조직에서는 그렇게 퇴근을 하는 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중소기업 경영자들도 어려움은 마찬가지. 휴직자 발생은 중소기업의 여건상 부담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산을 하고 1년 정도 휴직을 하게 되면은 한 명을 더 써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 공백 기간을 어떻게 이제 애써서 이끌어 나가더라도 복귀를 해가지고 일을 열심히 임해줘야 되는데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그 바로 퇴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노숙시에다 직장 유지하는 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국가에서 해주는 제도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 부분이 알려져 있지도 않고 더 확산을 시켜나갈 생각이거든요. 결국 그동안의 막대한 재정 투입에도 육아 환경은 별로 나아지지 않은 것이 현실. 복지 차원에서만의 접근이 아닌 노동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장시간 근로문화 자체와 연결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인간적인 노동과 국민의 웰빙이라는 보다 좀 큰 틀에서 이것들을 더 접근하고 한편 정부는 내년도 저출산 대책에 올해보다 26% 증가한 9,88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황. 이를 통해 아동수당 신설과 어린이집 확충 등은 물론 근로와 육아에 대한 인식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 매년 추석쯤 마포구에서는 특별한 만남의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밤섬 실향민들의 고향 방문인데요. 1968년 밤섬이 폭파되면서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은 아직도 밤섬을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신승훈 기자입니다. 48년 전 떠나온 고향을 찾아 배에 오르는 사람들. 갓난아이 때 떠나온 고향을 첫 방문하는 중년의 여성부터 어릴 적 추억을 손녀에게 전해주고 싶은 할아버지까지. 밤섬을 찾는 실향민들을 실은 바지선이 출발합니다. 배는 10여 분 만에 서강대교 중단에 위치한 밤섬에 도착합니다. 사람들은 과거 마을이 있었던 자리를 찾고 그때를 회상합니다. 절두산 코앞에 거기가 원래 선착장이었어요. 여기 밤섬하고 그 유일한 교통수단이 이제 소리 질러면 이제 땜마라고 그러나 땜마 이제 그렇게 보내주고. 과거 밤섬은 이제 몇 장의 사진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폭파됐던 섬이 다시 생겨나기까진 10여 년이 흘렀고 섬의 면적은 5만 8천 제곱미터에서 오히려 4배가량 더 커졌습니다. 지금은 서울시 생태경관 보존지역으로 지정돼 평소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곳. 그래서 밤섬 실향민들에게 1년에 단 한 번의 기회인 오늘이 더욱 소중합니다. 이제 보기만 하죠. 이렇게 이제 TV 이런 걸로 통해서 여기 오지를 안 했으니까. 근데 와보니까 진짜 이렇게 신기할 줄 몰랐어요. 저는 항상 제가 물이 차 있는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네요. 1968년 62가구 443명이 밤섬을 떠났고 마포구 창전동에 모여 살던 사람들도 이젠 다 흩어졌습니다. 지척에 살며 고향이 없어지는 모습과 다시 땅이 생겨나는 모습들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실향민들. 많은 실향민들이 세상을 떠난 지금 이제 밤섬에 대한 기록이 제대로 남겨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섬에 대한 그 역사하고 또 밤섬을 당시 촬영했던 그 사진들이요. 주로 사진들을 좀 많이 갖고 있죠. 이 부분적으로 저희가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도 저희가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그런 필요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편 마포구는 서울시 무형문화재인 밤섬 부군당 도당꽃을 매년 정월엔 창전동에서 그리고 추석 전엔 밤섬을 찾아 행사를 열면서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입니다. 19일 어제는 4강전이 벌어졌습니다. 두 경기 모두 힘겨운 승부가 펼쳐졌는데요. 경기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대회 우승팀 강남과 D조 1위 팀 갈산이 만났습니다. 결과는 4대 0으로 강남이 갈산을 이겼습니다.
강남 투수진의 빼어난 제구력에 갈산 타자들이 침묵한 건데요. 예선전 막강 타력을 뽐냈던 갈산 타선이 4강전에선 무기력했습니다. 강남은 2년 연속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강남초 안성배 감독의 결승전 출사표 들어보겠습니다. 결승전이다 하면 그 전에 뭐 데이터 같은 거는 거의 무시돼요. 그러니까 내일 아이들 컨디션하고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하던 대로 하면은 만만치 않게 우리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가동과 효재의 대결입니다. 이 대회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가동과 지난 대회 준우승팀 효재가 결승 티켓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경기 결과 알아볼까요? 가동이 효재를 4대2로 꺾었습니다. 가동의 철벽 투수진이 효재의 강타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가동은 선발 투수부터 중간 개투까지 흠잡을 것 없는 피칭을 보여줬습니다. 우승 기록을 한 번 더 늘릴 기회를 잡은 가동. 가동초 김성훈 감독의 결승전 출사표입니다. 이번 대회가 사실은 저희 팀이 전통적으로 이번 대회에 굉장히 강한 팀인데 한 2, 3년 정도 저희가 조금 힘들어했었어요. 이번 대회 올해를 발판 삼아서 다시 한번 이번 대회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한편 이번 결승전은 어느 팀이 우승하든 새로운 기록이 탄생하게 되는데요. 강남이 우승하게 되면 대회 첫 2연패를 달성하게 되고 가동이 우승하면 대회 4번째 우승을 차지하면서 최다 우승 기록을 갈아치우게 됩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제14회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과연 어느 팀이 14번째 대회 우승기를 흔들게 될지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면 최종 우승자가 가려집니다. 가을이 반가운 이유, 딜라이브 케이블 TV기 초등학교 야구대회 소식이었습니다. 뉴욕 양키스의 명포수였던 요기 베라. 이 월드시리즈 우승 10회를 이룬 전무후무한 기록보다 우리는 그가 남긴 명언을 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보름간 이어졌던 초등학교 야구 선수들의 땀방울이 드디어 오늘 결실을 맺습니다. 강남초등학교와 가동초등학교의 결승전. 누가 이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 뛰어난 실력을 가진 두 팀이지만 저는 그보다 단 1승에 환호했던 남정초, 학교가 없어지기 전 마지막 경기에 죽을 힘을 다했던 둔촌초, 그리고 나머지 21개 모든 선수들에게 앞서 한 말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닙니다. 박용의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